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삼국유사로 다시 돌아온 뽀짝쌤들의 세미쌤입니다.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빠르게 오늘은 삼국유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저희가 얼굴 없이 같이 필기하면서 공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실에서 꼭 지켜야 할 것, 아주 기본적인 거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수험번호와 성명을 절대 말하면 안 되고요. 관리번호로만 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국유사 내용 정리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인문소양 심층 면접을 볼 때 삼국유사가 책으로 선정된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기존에 나와 있던 다른 책들과 연결지어서 하나의 재료로서 써먹기 좋은 그런 책이 바로 삼국유사였습니다. 삼국유사의 전반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삼국유사를 공부하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삼국유사는 기입편부터 효선편까지 정말 여러 가지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안에는 갖가지 일화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일화에서 중요한 가치를 뽑아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일화에서 자유론과 관계 지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대구 시책과도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같이 한번 짚어드리면서 이 일화별로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화를 그럼 선생님 모든 내용을 알아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일화들을 공부하게 되고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가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PDF에 중요한 일화만을 정리를 했고요. 여기에 뽑아드린 중요한 일화들을 바탕으로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론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론이라는 책을 저희가 3가지의 아이디어로 정리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유론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개개인이 개성을 자유롭게 발산했을 때 이것은 곧 개인의 발전으로 이어지며 이것들이 쌓이게 되면 공동체의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 개성을 무제한적으로 자유롭게 발산하는 것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해악의 원리라고 해서 타자에게 피해가 갈 시에는 이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 개성이 자유롭게 발산하고 이것이 개인의 발전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토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것이 100% 진리일지라도 토론을 거치지 않았을 때에는 이것은 죽은 진리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토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고 하는 선비가 지은 책이고요. 삼국유사는 이련이라고 하는 스님이 지은 그런 책이죠. 둘 다 역사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차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국유사는 단군 신화, 고조선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민족의 흥망성쇠를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정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사,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설화라든지 또는 신화, 또는 민속신앙 등등 아주 많은 이야기들의 방대한 자료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작품으로서 이러한 오래된 연구 자료를 정리한 삼국유사는 민족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삼국사기는 정사입니다. 이 정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서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이 삼국사기에는 다 들어가 있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삼국시대부터 다루고 있다. 즉, 다루고 있는 범위의 내용이 삼국유사보다는 좁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야사와 정사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유교에서 가장 큰 성인인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유교에는 말하지 않았다. 즉, 괴상함인과 어지러운 신에 대해서 유교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삼국유사를 쓴 이련은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명과 예언을 받아 나타나는 것으로 중국의 전설상의 왕 또한 이러한 기이한 과정을 통해서 탄생했으므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삼국유사에서 이러한 기이하고 괴력 난신과 같은 이야기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그만큼 우리 민족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고조선의 내용부터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의 내용은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당군 왕검 신화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마 당군 왕검 신화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징성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뛰어넘고요. 이 안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군 왕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객관적 사실이다 라는 것보다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권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우리 민족의 뿌리는 아주 신성하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 고조선의 건국 이념입니다. 즉, 우리 고조선을 건국할 때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사상이 홍익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으로 인간 세계의 조화와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홍익인간의 뜻에는 대체 어떻게 하면 현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인가, 즉 내세나 또는 미래의 세상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인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재 세상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하는 아주 사회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실천적인 개념의 건국 이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인간의 사회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계속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행위는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라는 행위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과 관련해서 자유론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었나 라는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론에서는 개개인이 자유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제한을 하는 국가가 필요하다. 즉, 큰 틀의 국가, 소극적인 국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건국 이념과 같이 하나의 교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선생님들만의 뚜렷한 교육 철학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교육의 목표를 어떤 것으로 잡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교육 목표와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대구교육청의 대구시책의 교육의 목표, 대구시책 목표, 그 다음에 선생님 개개인의, 교사 개인의 교육 철학, 교육의 목표, 이 두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러면 대구시책의 목표를 복습할 겸 이야기를 해보자면 대구시책의 비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미래 역량을 가진 미래 인재를 키우고 싶고, 또한 배움의 과정에서는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하는 다품 교육을 하고 싶다. 이 두 가지가 대구시책의 큰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에 네 가지의 비전도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가지 비전은 먼저 첫 번째는 학생의 미래 역량을 기르겠습니다. 미래 역량도 또한 네 가지가 있었죠. 두 번째, 한 학생도 품지 않고 다 품겠습니다. 다품 교육이었고요. 세 번째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행복이 꽃피는 교육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네 번째 행복까지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교사 개인의 교육 철학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나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 교육을 하나, 교육의 목적으로 어떤 아이를 성장시키고 싶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이편 뒤에는 다 역사적인 사실을 이련 나름대로의 해석을 담아서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삼국 사기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여까지 한번 간단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한입니다. 진한, 변한, 마한 중에서 마한에 대해서는 삼국 사기와 비교가 아주 뚜렷하게 되고 있습니다. 삼국 사기에서는 백제가 마한을 멸망시켰다라고 하지만 삼국 유사에서는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이 준이 다스리던 지역을 계승을 하고 마한 지역 또한 백제가 되기 전에는 고구려에 병합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삼국 사기에서는 바로 마한이 백제로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삼국 유사에서는 마한이 제일 먼저 고구려에 먼저 병합되었다가 그 다음에 백제로 넘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조선에서부터 고구려 거기에서 다시 백제로 이어지는 이러한 민족의 정통성,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삼국사기는 발해에 대한 기록이 일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국유사에서는 발해의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으로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 발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발해뿐만 아니라 이 고조선 북쪽에서부터 이 대방, 낭랑, 옥저, 발해 등의 역사를 찾아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여입니다. 부여는 두 가지의 건국신화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가 북부여를 건국했다는 신화 하나와 해모수의 아들인 해부루가 동부여를 건국했다는 두 가지 건국신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몽이라는 고구려의 시조는 해모수의 아들로서 우리는 부여에서 고구려로 다시 이어지는 전통적인 역사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백제를 남부여라고 하면서 부여를 계승한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는 부여라는 나라는 고구려를 그리고 다시 백제로 이어졌다라고 해서 이 삼국시대가 그냥 독립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전에 부여라는 나라와 이 앞전에는 고조선이라는 나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뿌리라고 엮고 있다라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점점 특색 있는 일화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석탈해와 연호랑과 세오녀 이야기입니다. 먼저 석탈해는 신라 4대 왕으로서 신라에서 뿌리를 둔 사람이기보다는 설기 문화를 가진 이주민 집단, 즉 예상하기로는 외국의 동북 쪽에서 온 이주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석탈해에 관련 있는 유명한 일화는 석탈해의 신하가 자신의 몫이 아닌 물을 마시다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자 입에 컵이 붙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자 이 입에서 컵이 다시 떨어졌다 하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이라는 가치를 뽑아낼 수도 있겠죠.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호랑과 세오녀는 부부인데요. 바위가 이 사람들을 싣고 일본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이 일본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한반도에서 살았지만 일본으로 건너간 세력도 당시에는 있었다. 신라에서는 일본과 아주 활발하게 교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설화입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상 이야기입니다. 김재상 이야기에서는 요 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삼국 사기에서는 박재상이라고 하고요. 삼국 유사에서는 김재상이라고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대사를 읽어볼게요. 간단히 김재상에 대한 이야기는 눌지왕의 아들인 보혜와 미혜가 다른 나라에 볼모로 잡혀가게 되는데 눌지왕에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아들 보혜와 미혜를 자기가 돌려오겠다라고 하는 충신의 이야기였는데요. 보혜와 미혜를 데리고 올 때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엄청 처음에는 잘하다가 신의를 얻고 난 뒤에 보혜와 미혜를 돌려보내고 본인은 그 나라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체 그러면은 보혜와 미혜 그 왕자들은 보내고 왜 너는 여기서 있느냐? 네가 외국의 신하가 된다면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라고 하니까 이 대사를 날리게 됩니다. 차라리 계림의 대지가 될지라도 외국의 신하는 절대 될 수 없으며 차라리 계림의 형장을 받을지언정 외국의 장록은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가치는 의리,
충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문소양에서는 모든 물음이 책에 관련한 그런 간단한 단답형의 문제도 물론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핵심적인 아주 배점이 높은 문제의 경우에는 그 가치들을 본인의 경험과 관련 짓는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요거와 관련해서 뜻을 굽히지 않는 용기를 냈던 경험이 있는지, 또는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의리를 지켰던 경험이 있는지, 용기와 의리가 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나름대로의 경험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금갑 일화라는 것입니다. 사금갑 일화는 어떤 왕이 이제 봉투를 열어보게 되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고 열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승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두 사람은 보통 사람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봉투를 반드시 열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왕이 봉투를 열어봅니다. 사금갑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라 라고 했고 그 화살을 쏘았더니 그 안에서는 승려와 왕비가 간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두 사람이 죽은 거죠. 여기에서는 불교로 상징되는 승려를 타락한 존재로 부각을 함으로써 신라시대 때에는 이제 불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설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5일만 되면 모든 일을 조심하고 꺼린다 라고 하는 설화로서 우리가 정월 배보름 15일에 오곡밥을 먹는 유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설화에서 왕은 좀 특별한 위치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왕이라 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포괄적 존재, 되게 신적이고 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고 신성화만 했다면 여기에서는 자신의 신하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삼금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왕비와 승려의 간통을 전혀 모르는 존재, 현실적인 존재로서 건국 신화에서 나타난 이 신이한 능력을 가진 왕과는 비교가 된다. 즉 역사적인 단계가 신성화된 신적인 존재의 왕에서 인간적인 왕으로 변화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설화입니다. 다음은 도화녀와 비형랑입니다. 삼국사기는 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정사라고 한다면 삼국유사는 정사에는 없는 설화를 기록하는 야사에 가까운 역사서라고 할 수 있죠. 즉 도화녀와 비형랑은 공통적으로 진지왕이 폐위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진흥왕의 둘째 아들인 진지왕이 왕위에 오른 후에 도화녀를 범하려 했고 하지만 도화녀가 지조를 꺾지 않고 도화녀의 남편이 혼령이 되었을 때 그때 진지왕이 혼령이 되어 다시 찾아가 아들 비형랑을 낳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천사옥대, 풀어서 말하면 천재가 내린 허리띠 일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왕의 장손인 진평화는 이제 하늘로부터 천사옥대 허리띠를 받았다라고 하는 일화인데요. 이는 간단하게 말하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라의 세 가지 보물이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눈으로 보고 어느 정도 머리에 넣어두시면 혹시 신라의 세 가지 보물 중 하나를 이야기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한번 외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황룡사 장육 존상, 두 번째 황룡사 구축 목탑, 세 번째 진평왕의 천사옥대, 이 세 가지입니다. 각각의 보물은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황룡사 장육 존상이나 구축 목탑은 이 당시에 불교를 신봉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천사옥대는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강력한 왕권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진평왕이 천사옥대를 받았고 그 진평왕의 맏딸인 선덕여왕에 대한 일화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선덕여왕의 지혜를 나타내는 일화인데요. 첫 번째는 당태종이 홍색, 자색, 백색의 모란꽃 그림과 꽃씨 3대를 이제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선덕여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필코 이 꽃이 석대를 심었을 때 꽃이 나더라도 향이 없을 것이다 했고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일이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아셨나요? 라고 했더니 꽃을 그렸는데 그 주변에 나비가 없어서 나는 향이 없음을 알았다 라고 하며 선덕여왕이 어떤 것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되게 폐쇄적이고 편협한 관점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이를 폭넓게 이해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근곡 일화입니다. 겨울에 여근곡이라는 계곡에서 개구리가 모여서 우니까 여왕은 즉시 군사 2,000명을 뽑아서 여근곡을 탐문해보면 틀림없이 백제군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적병들이 그곳에 있었고 모두 하나도 남김없이 죽였다라는 일화인데요. 이것도 또한 선덕여왕에게 대체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었더니 눈이 붉어진 이 개구리는 병사를 상징하고 옥문은 여근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여근, 여자는 백색을 의미하는데 백색은 또 서쪽을 의미한다. 서쪽에 있는 여근곡에 병사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본인이 해석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선덕여왕의 지혜를 보여주는 두 번째 일화로 꼽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덕여왕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해 아무달 아무날에 죽을 것이니까 도리천에다가 묻어라. 도리천이 어디입니까? 낭산 남쪽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을 모른 채로 문무대왕은 선덕여왕 무덤 아래에 사천왕사를 창건하게 되는데 다 짓고 나서 불경을 보았더니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서 아까 전에 선덕여왕의 무덤은 어디에 묻으라고 했었죠? 도리천에 묻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덕여왕은 나중에 자신의 무덤 아래 위에 사천왕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했다. 즉 그녀는 아주 신령스럽다 라는 것을 알게 된 설화로 꼽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설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덕여왕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라는 것으로 이련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음 문제는 지혜라는 핵심어를 꼽아내서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지혜란 어떤 것인가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덕여왕이 보여주는 이 지혜라는 것은 앞날을 예견한다거나 또는 무언가를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그런 새로운 독창적인 관점으로 무언가를 해석하는 능력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지혜로운 학생? 우리가 키워주는 지혜란 어떤 것일까? 지적 역량과 관련한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혜라고 하면 반드시 이제 머리가 좋다 또는 지적 역량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지적 역량에 반드시 공감 능력이라든지 자신의 정서를 바르게 표현하는 그런 정의적인 영역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적으로 삶에 적용하려는 태도까지 있으면 나는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한다 라고 정의를 내릴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나름대로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신이라는 삼국사기와 유사의 정말 다양한 일화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로 나올 만한 것들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삼국사기와 유사에는 김유신 열전이 아주 소개될 정도로 많다라는 것과 김유신의 전생이 고구려의 점쟁이인 추남이었는데 이 추남이 억울하게 죽으면서 나는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적국인 신라의 대장이 되어서 고구려를 멸망시킬 거다라고 맹세를 했고 실제로 이 김유신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이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견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흥미로워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하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상편까지는 삼국시대를 다루고 있었고요. 기하편에는 삼국사기에서는 외면당했던 이런 통일신라, 백제, 그리고 가야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꼽아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거두공 이야기입니다. 거두공은 사람의 이름이고요. 문무왕의 시절에 제상이 있었는데 그 제상의 이름이 바로 거두공이었습니다. 이 거두공은 제상에 오르기 전에 여러 지방을 비밀로 돌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폈다. 이는 상수리 제도의 모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 거두공이 했던 비밀리에 돌면서 백성의 마음을 살피는 이러한 행위는 중앙의 권력 집중을 위해서 지방 세력이 자기 나름대로 권력을 뻗치는 것을 또 억제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는 방책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이 상수리 제도는 지방 세력의 자녀를 이제 공부시켜주겠다는 의미로 서울로 불러들여서 이제 볼모로 삼고 그 지방의 사정을 파악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즉 중앙의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이 지방의 세력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수리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자유론에서 다루었던 이 제한, 한계와 연관하여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통일신라 시대 때는 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중앙으로서의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러한 제한과 한계가 왜 필요했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어지럽고 혼란의 시대를 피하기 위해서 지방 나름대로의 개성을 인정해 줌과 동시에 이 지방 세력들을 하나의 큰 틀로 잡아주는 중앙의 제한이 필요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유론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국가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각 지방의 개성이 최대화되기 위해서 국가의 전체적인 기틀 안에서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아주 필수적이다 라고 하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유명한 일화입니다. 만파식적인데요. 삼국사기에서는 만파식적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김부식은 이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서술하고 있다면 삼국유사에서는 이 만파식적 이야기가 되게 화려하게 담기고 있습니다. 만파식적은 김유신이 나라를 지킬 보물로 준 피리이고요. 이 피리를 불면 병도 낫고 가뭄에 비가 오고 비가 올 땐 개이고 바람은 가라앉고 물결은 평온해진다 라고 서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엄청 어지러웠던 이 신라 사회를 잠재우고 평화를 이룩하고 싶다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만파식적에서 끌어낼 수 있는 가치로 평화와 조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조선의 홍익인간에서도 다루어 보았던 개념이지요. 그럼 우리가 조화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물음도 있을 수 있겠죠. 조화로운 교육 공동체,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품 교육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다품 교육에서는 아이들의 수준과 흥미, 지역, 장애 등등에 관련한 특별한 개인적 사정에 맞춘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조화로운 교육 공동체를 말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그다음에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맞춤형 교육을 우리가 실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학교라는 곳은 평화롭고 조화롭기 위해서 이제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그런 안전한 학교 또는 교통의 안전을 말할 수 있는 학교 등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조화로운 교육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은 다품 교육, 맞춤형 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통 안전 예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헌화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죠. 수로 부인이 절벽을 지나갈 때 그 절벽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저거를 누가 따주겠나 했는데 늙은 이제 할아버지가 이 꽃을 따서 수로 부인에게 바치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헌화가였습니다. 헌화가의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상징이 대체 어떤 것들을 의미하나라는 것만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화가에 등장하는 붉은 꽃은 재물과 재단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꽃을 꺾어주었던 노인은 신적인 존재, 신과 이 땅을 이어주는 그 신관을 의미하고요. 바다의 용은 신적인 존재, 여기에서 수로 부인과 같은 절세미인은 무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안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민가는 충담사가 지은 시조로서 내용은 왕, 신하, 백성 이 공동체를 이루는 요 세 명이 각각의 본분을 다하면 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각각 책임을 다하면 나라가 태평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론의 내용, 각자의 책임을 다하며 개성을 발휘하면 발전한다. 여기서 우리는 책임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것과 관련해서 학교, 교사, 학부모가 부여받은 역할은 무엇일까? 책임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학교의 역할은 안전한 공동체와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 교육의 장, 교육의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매사 공평하고 사랑으로 학생을 대하며 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입니다. 학부모는 가정 내에서 학생들의 성장에 있어 감정적이고 경제적인 안정감을 부여하며 이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주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 교육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학생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럼 학생의 역할은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이 학생이 가져야 할 역할,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위승이라는 것은 승려의 이름인데요. 삼위승이 자라에게 밥을 주면서 장난을 치다가 내가 이렇게 밥을 줬는데 자라 너도 은혜를 갚지 않아야겠느냐? 라고 했더니 이 자라가 구슬 하나를 토해내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 구슬을 갖게 되면서 삼위승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이 삼위승이 가지고 있는 구슬을 발견을 하고 이 구슬을 잃고 난 뒤에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권력과 같은 이러한 현세적인 욕망은 덧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꾸미고 있는 겉면이 번지르르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진정한 내적인 자아의 가치를 꾸준히 닦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컫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진정한 나로 살기 위해 선생님들은 어떤 노력을 했으며 우리가 교사로서 진로 교육을 할 때에 아이의 진정한 내면과 아이의 진짜 가치를 끄집어낼 수 있는 진로 교육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선생님들이 한번 한글을 켜놓고 개인적인 답변을 마련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런 진로 교육의 방향은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내면을 끄집어낼 줄 수 있는 이 진로 교육은 획일화된 진로 교육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흥미와 적성은 모두 다르죠. 성격.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능, 흥미, 적성, 성격을 모두 다 고려한 맞춤형의 진로 교육이 되어야 하며 질 높은 다양한 진로 체험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으며 학생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왕거인 이야기와 서동요인데요. 이 두 가지는 같은 주제를 담고 있다고 저희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왕거인 이야기는 왕거인 우선 사람의 이름이고요. 이 왕거인이 진성여왕이 음란하다라는 것들을 소문으로 만들어 길 위에 던져놓으니까 이것을 왕거인이 했다라고 의심을 하고 옥에 가두는데 실제로 왕거인은 아주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옥에 가둔 사실에 대해서 억울함을 시를 적어서 표현을 했는데 이 억울함을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옥을 부수어가지고 이 왕거인의 억울함을 풀게 되었다라는 설화이고요. 서동요는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있듯이 이 선화공주를 취하기 위해서 선화공주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결국은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던 그런 설화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수의 횡포라는 심어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유론에서 다수의 횡포, 어떤 사람에 대한 오해와 편견, 선입견들이 이 다수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면 그것이 바로 소문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의 횡포라는 것은 정치적인 압제보다도 이 사람들의 삶에 더욱더 긴밀하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것이다. 이 다수의 횡포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했던 거 모두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수의 횡포로서 이 아이에 대한 낙인 이론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학생의 발표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되게 단정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교묘해지는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이 다수의 횡포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다수의 횡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수의 횡포로 빠지지 않기 위해 소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과 개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다수가 가지고 있는 이 의견이 진리인지 혹은 소수가 가지고 있는 의견에 진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론을 함으로써 진리를 진정하게 만드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삼국유사 1편이었고요. 2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